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월요일이고요.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보죠. 마지원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마재현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겨울비가 내립니다. 겨울비치고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우산 챙겨주시고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 예상되는데요.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최대 120mm 이상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남해안에도 최대 60mm가 예상되고요. 곳곳에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대 30cm로 현재 대설주의보 내려졌는데요. 폭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며 아침과 낮 기온이 비슷합니다. 서울 10.9도, 대전은 13도, 대구 11.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0도, 강릉 9도, 광주 16도 보이겠는데요. 비바람이 불어서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와 눈 소식이 잦습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우니까 최신 기상정보 확인해 주시고요. 또 비가 그치고 주 후반부터는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입시학원 뻥튀기 광고입니다. 수능 출제위원 지필, 최다 합격생 배출, 이런 화려한 입시학원의 문구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현혹되신 이 학부모와 이 수험생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가 조사를 해봤더니 허위 과장 광고 업체가 다수 적발돼서 과징금이 무려 18억 원 넘게 부과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광고가 허위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게다가 이번에 이름을 알 수 있을 만한 유명한 업체도 포함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꼭 수험생이 아니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업체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입시학원과 출판사 총 9곳이었습니다. 디지털 대성,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5개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메스 등 4개 출판 사업자가 포함이 된 건데요. 수험생이나 학부모라면 익히 알만한 유명 학원들과 업체들입니다. 교재를 집필한 저자의 경력을 허위로 광고를 하거나 수강생 수, 합격자 수, 또 성적 향상도 같은 학원의 실적을 부풀린 것이 드러나서 제재 대상이 된 겁니다. 교재를 구매할 때 누가 줬는지, 저자가 누군지 이거 굉장히 꼼꼼히 살피거든요. 근데 그게 부풀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쓴 저자가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에 참여한 경력만 있어도요.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라고 광고를 했고요. 검토위원 경력을 출제위원 경력으로 둔갑시키기도 했고요. 또 출제위원 참여 경력 또한 3번인데 7번에서 8번 이렇게 뻥튀기해서 과장한 곳도 있었습니다. 또 아무런 객관적 근거나 자료 없이 최다 1등급 배출, 수강생 최다 보유라고 하면서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 향상도 같은 중요하고 민감한 학원 실적을 과장해서 광고한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광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 합격했을 때 100% 환불을 해주겠다. 네. 이런 광고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이 광고를 한 것도 좀 현실과는 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환급형 상품 판매해온 업체도 기만적인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실제로는 특정 시점까지 이 환급 대상으로 지정한 그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는데 이 조건에 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주지 않고 광고 문구는요. 대학 합격 시 100% 환급으로 마치 합격만 하면 다 지급이 되는 것처럼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명에서 200명의 수강생들이 학원 측에서 재학 여부를 확인하는 시점 이전에 자퇴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관련 범정부 대응 일환으로 지난 7월 교육부 조사 요청에 따라 진행이 됐고요. 공정위는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형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대해서 이 의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게 허위 과장 광고라는 건 사기거든요. 네. 네? 사람들을 기망한 거잖아요. 속인 거니까. 근데도 저게 그냥 이렇게 쉽게 해놓고 별로 크게 또 법에서 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하고 걸리면 조금 지나면 말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아유 정말 요번엔 좀 제대로 좀 혼 좀 냈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커피숍에서 일어난 120명 집단 성교입니다. 경기도 한 커피숍의 충격적인 이중 영업 실태가 드러났는데요. 이 커피숍 낮에는 정상적인 카페인 것처럼 정상 영업을 하다가 밤이 되면요, 집단 성행위를 하는 유흥주점으로 탈바꿈해서 변칙 영업을 하다 적발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싶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한 매체 보도로 알려지게 된 사실인데요. 이 업소는 지난 10월부터 비밀스러운 이중 영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평범한 일반 커피숍처럼 이 디저트 5,000원에서 8,000원대, 7,000원대에서 8,000원, 9,000원대의 어떤 음료 이런 것들을 팔았다고 하는데요. 밤 10시만 되면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카페 손님을 내보낸 뒤에는요, 커플당 10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서 성행위를 하는 술집으로 변칙돼서 운영되어 온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지난 10월 29일 헬로윈 당일에는요, 약 120명의 남녀가 모였다고 하고요. 업소는 이날 하루 만에 6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12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런 짓을 했는데 네. 어떻게 알려지지 않았죠? 그게 또 신기하네요. SNS를 통해서 암암리에 굉장히 비밀스럽게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업소에는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해진 암호를 댄다라거나 SNS 아이디를 인증해야지만 입장 자체가 가능했다고 하고요. 또 업주가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많이 모이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아예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자체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제지했다고 합니다. 또 SNS 공식 카페 계정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커피만 마시는 카페라서 예약을 할 수 없다라고 광고하고 홍보를 해놓고 이렇게 수상한 영업을 숨기다가 전화를 통해서 이 암호를 말하면 그제서야 영업 정보를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용객을 철저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이게 숨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당연히 뭐 이런 영업 불법이잖아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렇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주선을 하거나 지켜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변칙 영업 행태를 보이면요, 식품위생법과 영업법 규제에 위반이 되고요. 또 영리 목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매개해서 간음하도록 한 그 업주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음행 매개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종업소 숫자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암암리에 비밀스럽게 손님을 받고 있어서 수사 당국이 적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고가 접수되거나 내부자의 내부 고발이 있어서 이 첩보를 입수해서 인지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현행범 체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딘지를 몰라서 지금 단속을 못 하는 거고. 야, 그게 더 놀랍습니다. 네. 네. 이거 문제네요, 선생님.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수능 만점자에게 지방대 권유입니다. 이번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이 단 한 명뿐인 것으로 드러나서 역대급 불수능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과거 수능 만점자에게 지방대학 진학을 권유했다는 한 A씨의 사연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예요? 작년에 한 지역신문에 기고된 글이었는데요. 독자 A씨가 수능 만점을 받은 어느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과 점심 식사를 함께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고향이 부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하기는 했지만 수능 만점자인 만큼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로 진학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가 학생과 부모에게 서울대학교에 가지 말고 이 지방대학교, 부산대학교에 원서를 한번 넣어보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주변 반응이 상당히 싸늘했다고 합니다. 같이 식사하던 일행들이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말이 어디 있냐라고 A씨를 질타했다고 하고요. 또 해당 학생도 A씨의 말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A씨가 지방대를 권한 이유가 있겠죠. 이 A씨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만점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학생의 재능이 평범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로는 이 학생이 서울대에 진학을 하게 되면 부산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경상도에서 유학 온 한 사람이 지나지 않으니까 수능 만점자인 만큼 뭔가 경계를 뛰어넘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의 벽을 지방대 학생으로서 멋지게 허물어 달라 이런 부탁을 한 거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능 만점자가 서울대에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좀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이지만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는 말아달라는 권유의 취지에서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예희 씨의 주장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반응이 상당히 엇갈렸는데요. 주로 좀 부적절한 조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한 누리꾼은 본인 자녀가 수능 만점을 받아도 서울대 가지 말고 지방대 가라고 권유할 수 있겠느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지방 소멸이라는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왜 열심히 공부한 학생 한 명에게 다 지우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아유, 이렇게 되려면 진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야 그럼요. 그럴 것 같은데 네. 이게 여러 가지 진짜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번째 이슈,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되는 군인 월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전망인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군 초급 간부 급여는 2027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이 되고요. 병사 월급도 오는 2025년까지 최고 월 205만 원까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군 초급 간부라고 하면 뭐 소위나 하사일 텐데 이런 초급 간부들의 연봉이 중견기업 연봉 수준으로 인상된다.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정말 나라 지키는 군인들한테 이렇게 복지에 신경 쓴다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초급 간부와 병사 급여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2327 군인 복지 기본 계획을 확정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4년 후인 2027년에는 초급 간부의 연간 소득이 하사 최고 4,900만 원, 소위 최고 5천만 원까지 각각 인상될 예정입니다. 최전방 감시소초 GP와 일반 전초 GOP,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는 일반 부대에 비해서 인상률이 2배인데요.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작전부대의 시간의 근무 수당 인상을 위한 제도적 정비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또 병사들 복지 정말 시급한 문제인데 이 병사들 복지도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기존 130만 원 수준인 병장 월급을 2025년부터 205만 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2025년 1월 입대자부터는 전역 후에 최고 2천만 원까지 목돈을 모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사들 처우가 개선이 되면서 초급 간부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었는데 네. 이렇게 올려준다. 이런 대책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준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민준 기자, 지난주에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이죠. 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효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열렸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효자들 모임이요? 네. 우리 효자들 나 왜 안 불렀지 나를? 나도 못 갔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나라 이 수출 증진에 기여한 수출 효자들의 모임 무역의 날 기념식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 매년 12월 5일 개최되는 이 무역의 날은 지난 1964년 우리나라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인데요. 올해는 60주년을 맞아서 수출 1조 달러, 무역 2조 달러라는 목표를 위해서 기업들의 결의를 다졌다고 합니다. 야, 우리가 70년대만 해도 온 국민이 100억 달러 수출을 염원하고 이랬는데 네. 이게 1조 달러입니까? 야, 대단합니다. 대단하네. 대단합니다. 뭐 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상이 있다고요? 그렇죠. 자, 무역의 날에 참가하는 모든 기업들이 염원하는 상이 있습니다. 바로
수출의 탑이라는 상인데, 자, 무역업계 최고의 권위로 불리는 이 상의 특징은요. 수상자가 그 이름을, 상 이름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수출 실적이 1억 달러 기록했다. 그러면 1억 달러의 탑. 10억 달러 수출 실적을 올렸다. 그러면 10억 달러의 탑. 이렇게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등부터 100등까지 상 이름이 다 똑같으면 상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은 수출 실적에 따라 차이를 줄 수 있고요. 또 자사가 쌓은 그 수상 기록을 해마다 경신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야, 수출 실적에 따라서 상 네. 이름이 달라진다는 게 또 신기하네요. 네, 재밌는 부분인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높은 상을 받으려면 작년의 나, 지난해의 나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이 부분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이 상을 수여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 수출의 탑 제도는 1973년 수출의 날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 마산에 있던 섬유 전문 기업 H사가 당시에 단일 기업으로는 최초로 연간 수출 1억 달러 탑을 수상을 했고요. 4년 뒤인 1979년에는 이 D그룹의 모태인 대우실업이 10억 달러 탑을 받았습니다. 80년대는 3조 호황으로 이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 결과로 1994년 최초의 이 종합상사인 S사에서 100억 달러 탑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수출 실적이 느니까 해마다 상의 규모가 더더욱 커지는데 수출탑 어떤 기업들이 올해는 수상을 했습니까? 자, 올해도 쟁쟁한 기업들이 상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클래스가 달라요. 3위부터 단위가 100억 달러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3위는 100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한 기업입니다. 종합 전자부품업체 엘사입니다. 자, 엘사는요, 2021년부터 글로벌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지켜오고 있고요. 특히 2022년에는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95%에 달하면서 국가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3위부터는 축하합니다. 100억 달러 돌파. 네. 아, 대단합니다. 2위는 어딜까요? 네, 2위는 보통 이 반도체나 ICT 업계에서 많이 차지하곤 했었는데 올해는 이 자동차 업계의 활약이 컸습니다. 2위는 바로 200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한 자동차 기업 K사입니다. K사의 수출 실적은 235억 달러로 지난해 실적인 180억 달러에 비해 30.7% 증가했는데요.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먼저 이 글로벌 전기차 수요 대응을 적절하게 한 겁니다. 특히 K사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인 E 모델이 전기차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양산에 성공한 것이 큰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요. 두 번째는 고부가 가치 차종 중심으로 판매 비중을 조절한 겁니다. 이 K사의 차의 해외 선호도는 이 RV 모델이 76%, 승용차 모델이 20% 순으로 높았는데요. 인기가 많고 그 고부가치인 RV 모델을 이 적절하게 공급을 했던 부분이 이 실적 증가에도 큰 요인으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네, K사의 전기차 모델이 해외에서 인기가 높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네. 2위를 차지할 정도였군요.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는 어디입니까? 대망의 1위는 금년도 최고 금액인 310억 달러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300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한 자동차 기업 H사입니다. 야, 자동차 업계가 최고의 상을 받은 것은 시상식 시작한 60년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H사의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야, 축하합니다. 대단합니다. 자동차 기업이 이렇게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는데 이런 경우가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 그래요? 맞습니다. 양사가 모두 수상한 거는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 H사는 국가별 수출 전략을 새롭게 해가지고 다르게 세운 것이 바로 이 성공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먼저 환경에 민감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순수 전기차 I 모델 등을 앞세웠고요. 그 결과 전기차 판매량이 직전 연도에 대비 9.7%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또 세계 최대 럭셔리카 시장인 미국에선 고급 브랜드인 G 브랜드의 인기가 눈에 띄는데 네. 최근 2년간 해외 G 브랜드 판매 비중의 60에서 70%가 미국에서 나올 정도로 큰 입지를 다지고 있는 점도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차 두 업체가 겹경사가 열렸다고 그래요. 또 저 북미에서 또 다른 상을 수상했다면서요? 그렇죠. H사, K사, 양사 모두 경사났네, 경사나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 캘리블루북이 선정하는
2024 베스트 바이 어워드에서 4관왕에 오르는 영예를 오. 차지했습니다. 자, 켈리 블루북은요, 미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그런 평가 매체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H사의 경우에는 최고의 전기차에 H사의 순수 전기차 I 모델이, 그리고 최고의 소형 SUV에는 K 모델이 선정됐습니다. 또 K사는 최고의 3열 전기차의 E 모델이, 또 최고의 3열 중형 SUV에는 북미 전략형 모델인 T 모델이 이름을 올리면서 총 14개 부문 중에 4개 부문 수상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지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자동차 업계가 뭐 최근에 상복이 터졌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이런 우리 기업들의 기분 좋은 수상 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월요일을 항상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2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익한 법을 알려주실 이고은 변호사 또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연말을 맞아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말 연시가 되면 사실 마음이 좀 들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뜰 때 요즘 이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연말 연시 당신을 노린다. 이 3대 신종 피싱 주의보. 삼 3대 신종 피싱. 아, 이거 진짜 안 없어지나 봐요. 자꾸 뭐 신종,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에 가짜 링크를 넣어서 해킹을 시도하는 스미싱이 연말 계속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도 모르게 링크를 누르게끔 만드는 수법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첫 번째 유형은 부고 메시지 스미싱입니다. 피해자들은 이 어느 날 갑자기 지인에게 이런 문자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함께 보시죠. 네. 네, 피해자들이 받은 문자입니다. 지인이 부친께서 오늘 별세하여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이 장례식장 위치를 알려주는 인터넷 주소를 남기기도 하고요. 네. 또 고모님이 소천하셨다 이러면서 뭐 마찬가지로 링크를 남기기도 하고 또 모바일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부고에 놀란 피해자들이요, 의심 없이 링크를 누르게 되는데 되겠죠. 사실 이거 모두 가짜입니다. 휴대전화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기 위해서 만든 허위 주소이고요. 어머머. 이 피해자들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금융정보가 해킹이 되면서 돈이 다른 곳으로 이체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지인이 보낸 문자였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가짜일 수가 있어요? 지인이 보냈는데. 사실 그 지인도 또 다른 가짜 부고 메시지를 받았던 이 피해자였던 겁니다. 어떻게? 최근 일어난 이 스미싱 범죄는요, 한 개의 휴대폰을 감염시켜서 이른바 좀비폰으로 만든 뒤에 이 연락처에 있는 지인들에게 대량의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자를 만드는 모양새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요. 네. 실제로 지난 5일 이 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 A 씨가 이 좀비폰에 감염이 돼서 어머머. 지인 200명에게 이 부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고요. 가짜 부고 메시지네. 네, 강릉의 한 경찰관 B 씨도 어머머. 같은 수법을 당해서 이 경찰청에서 부고 메시지 조심하라는 당부까지 내려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박. 이거 제 주변에도 이거 받은 분들 꽤 많거든요. 네. 꽤 많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경찰도 당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인 이름으로 오잖아요. 이거 감별을 해낸다는 것 자체가 거의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맞아. 보이는데 제가 만약에 이걸 받았다, 저라도 바로 누를 것 같아요. 링크하죠. 이거 완전 속수무책이에요. 아니 이러다 보니까 지인이 보낸 문자도 이게 진짠가 일단 그러니까. 의심부터 해보고 이러는데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습니까? 요즘에 피해가 정말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제일입니다. 일단은 메시지를 딱 받으셨는데 네. 뭔가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이 있다. 일단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누르지 마시고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낸 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죠. 맞아. 너가 보낸 게 맞냐라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다. 즉시 삭제하셔야 됩니다. 이 또 다른 예방법은요. 확인되지 않는 이런 어플이 설치되지 않도록 본인 스마트폰의 이 보안 설정 자체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유행하고 있는 범죄 수법 자체가 이 피해자들이 URL을 클릭할 경우에는 본인 핸드폰에 이 악성 코드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한테도 아까 보였듯이 뭐 청첩장이랄지 부고장이랄지 이런 형태의 문자 메시지가 대량으로 뿌려지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 범행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 미리 개발한 시티즌 코난이라는 악성 코드 자체를 감지하는 어플을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요걸 설치하시면은 피해자가 숙주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폭발적으로 양산하는 그런 일들을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네. 또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본인 휴대폰의 설정 기능을 활용하셔가지고 그렇게 설치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워낙에 범죄가 교묘해지다 보니까 네. URL을 나도 모르게 그냥 딱 눌렀는데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차 하실 때 바로 118 숫자 떠올리셔야 돼요. 118. 네, 118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 번호인데요. 365일 24시간 피해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곳이에요. 전화를 하시면 감염이 의심될 때 2차 피해 예방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악성 앱을 제거하는 것도 어르신들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걸 빨리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거 방법 같은 것에 대한 상담 설명 이런 것도 같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럴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무엇보다도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안 되거든요. 네. 실제로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 60대 남성이 택배 수신 주소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사업하는 분이니까 뭐 그렇죠. 물건일 수 있잖아요. 맞아. 클릭했다가 스마트 뱅킹으로 얼마가 빠져나갔냐면요. 얼마? 무려 3억 8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일을 실제로 입었어요. 이 URL 하나 잘못 눌렀다가요. 웬일이야. 그럴 때 스미싱 피해 의심될 때는 계좌 지급 정지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요새는 와. 이 지급 요청하고 30분 뒤에 넘어가도록 하니까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용하시는 은행이나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해서 이 전화를 해봤는데 상당히 신속하게 대처를 해줘요. 그러니까 빨리 계좌 지급 정지 요청을 하시고요. 피해 구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 이거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의심되는 URL을 클릭한 경우에는 네. 빠르게 이 상담은 118. 118. 119 아니고 118을 누르시면 되고요. 긴급 계좌 정지는 1332입니다. 1332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신종 스미싱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연말연시 이 스미싱 주의보 두 번째 유형은 가짜 결제 문자입니다. 이번에는 이 링크만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문자에 오는 이 전화번호를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떤 사연인지는 우리 박수림 씨께서 준비를 해주셨죠? 네, 박수림 누나가 하겠습니다. 예. 자, 피해자가 겪은 실화를 짧게 재구성해봤습니다. 고객 역할은 제가 하고 상담사 역할은 장예인 씨가 합니다. 자, 사연 속으로 고고! 얼마 전에 저는 한 통의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돈을 쓰지 않았는데 해외에서 갑자기 제 카드로 수십만 원 썼다면서 결제 문자가 온 거예요. 박수림님, 63만 9천 원이 해외에서 결제되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난 돈을 쓰지 않았는데? 아, 여기 환불 문의 번호가 있네. 여보세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이신가요? 아, 저기요. 제가 해외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방금 63만 9천 원이 제 카드로 결제됐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고객님 네. 많이 놀라셨죠? 네. 일단 그 도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네. 본인 인증이 필요한데요. 네. 제가 문자 하나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에 있는 링크 클릭하고 접속해 주시겠어요? 아, 링크요? 잠깐만요. 네, 접속했어요. 그리고 또 뭐 하면 돼요? 네, 이제 제가 돈 쓰는 거 구경하시면 됩니다. 이제 고객님의 모든 금융 계좌와 신용카드는 제게 됐거든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럼 땡큐. 어. 설마 나 지금 내 손으로 보이스피싱범한테 전화한 거야? 보이스피싱 사기에 안 당하려면 저한테 걸려오는 이상한 전화만 조심하면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제 손으로 직접 범인들한테 전화를 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교묘한 가짜 결제 문자 예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너무 무섭다. 아니 이거 굉장히 자주 와요. 저도 맞아요. 맨날 해외 나가지도 않았는데 해외에서 뭐 썼다고 오는데 이거 연결하면 이렇게 돼버리는군요. 네. 근데 링크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번호는 또 뭐예요? 이게 갑자기 내 카드로 수십만 원이 결제됐다 이러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문자에 있는 전화번호로 절대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이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 수법부터 사진으로 함께 보시죠. 이 가짜 결제 문자인데 내가 쓰지도 맞아, 않은 맞아, 곳에서 저거예요. 수십만 원이 결제됐다면서 피해자들을 당황시킵니다. 고객센터나 문의 전화번호를 남겨서 직접 전화하게끔 유도를 하고요. 세상에. 그렇게 전화를 걸게 되면 뭐 특정 IP 접속을 유도하거나 앱 설치를 하라고 유도하는데 이것도 결말은 결국 개인정보나 다 금융정보를 빠져나가는 탈취하는 어머, 방식입니다. 웬일이야. 그래서 해외 결제가 됐다고 문자가 오더라도 절대 그 기재된 번호에 연락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 혹시 꼭 전화해야겠다 하시면 그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이 대표 번호가 있으니까 그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몇 통 받았어요. 네. 몇 통 받았는데 이게 실제 사용한 그 뭐 사용했다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카드 회사 이름이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건 제가 사용하지 않는 카드 회사라서 다행이었는데 제가 볼 땐 이것도 내가 사용하는 카드 회사로 나오면 그럼 깜짝 전화하게 넘어갈 되죠. 것 같은 게 네. 막상 우리가 내가 쓰지 않은 돈이 딱 여기에 떴다 그러면 제일 먼저는 걱정이 되고요. 네. 당황하기도 하고 사람에게는 손상 복구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네. 본래의 것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정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기가 쉬워요. 하기가 쉬운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거기에 나온 번호로 직접 전화하시면 내가 속은데 또 한 번 속는 그러니까. 거예요. 반드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현대카드, 삼성카드 뭐 무슨 카드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나온 번호가 아니라 실제 내가 따로 뭐 삼성카드면 삼성카드, 현대카드면 현대카드, 또 뭐 한화카드면 한화카드 거기에 번호를 다시 검색하셔서 그쪽에 전화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부분과 관련된 거 두 번 속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또 세금 돌려받을 게 있다고 뭐 맞아. 구체적으로 뭐 얼마 전에 30몇만 원이래요. 네네. 그래서 안 했는데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심리를 이용해서 맞아. 클릭을 할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해진다는 게 좀 실감이 나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유형이 있죠? 네, 맞습니다. 연말연시 스미싱 주의보 이 세 번째 유형은 연말에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바로 건강검진 통지서 사칭입니다. 연말이 되면 건강검진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 범죄자들이 이 점을 악용하는 것인데 이 국내 한 IT 보안기업 발표에 따르면 이 스미싱 올해 10월에 이 한 달간 수집된 스미싱 키워드 중에 94%가 이 건강검진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다 하니까. 실제로 연말이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이런 문자 아니면 건강검진 뭐 결과입니다. 통지서 확인하세요. 뭐 이런 문자 오잖아요. 그거 가짜고 진짜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한 됩니다. 가지? 네, 건강보험공단은 절대로 이 건강검진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게 왔다,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이 건강검진 보고서 발송 완료라는 문구랑 이 스미싱을 유도하는 URL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조건 의심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이 발신자가 공단 고객센터 번호인 1577-1000으로 적힌 문자 메시지를 하더라도 불분명한 URL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의심하시고 접속하지 않으시고 절대 누르시면 안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공단 대표 홈페이지 주소가요. www.nhis.or.kr입니다. 근데 이 주소를 nhis.까지는 좋아요. 근데 뒷부분을 xyz 이렇게 조금씩 변경을 한 주소로 보내고 헷갈리게 했구나. 그걸 딱 클릭하면 사기 홈페이지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는 이런 수법도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종 수법이 있다라는 걸 아시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절반 이상 줄이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서 이 연말연시 스미싱 피해 겪지 않으시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말 날로 진흥화돼요. 맞아. 여기 진짜 뭐 다 박사급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는 거야. 뭐야? 뭐 이렇게- 머리로 또 좋은데 쓰지 좀. 그러니까 이거 단속하고 이거 하는 분들이 이게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피해 입지 조심해야 않도록 돼. 내가 조심해야 맞아요. 된다는 건데, 야, 이것도 좀 잘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다음 주제 가죠.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아버지의 억대 빚을 상속 포기했는데 내 자식이 떠안았어요. 아니, 어허. 억대 빚을 자식이 떠안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아버지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 딸 역할은 제가 하고요. 변호사 역할은 두 변호사님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예인 씨가 오늘 변호사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 사건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세상에 저희 아버지처럼 비정한 분이 또 있을까요? 아들 못 낳고 딸만 낳았다면서 평생 어머니를 구박하시던 아버지. 그 말도 안 되는 차별이 저에게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의 손주까지 딸, 아들 차별을 했습니다. 야, 수림아, 나왔다. 아버지 웬일로 여기까지 오시고 혹시 저희 공주 보러 오셨어요? 네. 손녀 한번 안아주세요. 야, 저리 가. 아유, 왜? 또 딸났어? 아이고, 참, 김샜네. 난 내가 이렇게 비싼 산후조리원에 왔다고 그래서 아들인 줄 알고 왔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대를 잇는 아들이 해야지. 에? 내가 사돈어른한테 면이 안 서요. 아유, 다음에 아들 낳으면 또 올 테니까 그때 연락해라. 아버지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해. 그렇게 냉정한 아버지는 손녀딸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지도 않았고 지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손녀딸에게 재산은 물려주지 못할지언정 빚만 잔뜩 물려주고 간 겁니다. 저희 딸이 왜 아버지 빚을 물려받아요? 얘는 아직 5살밖에 안 된 애예요. 죄송하지만 이 따님이 빚을 물려받으신 건 어머님께서 상속 포기를 잘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에? 엄마의 제 잘못이라고요? 그럼 제가 대신 빚을 물려받기라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엄마가 받으셨어야죠. 상속 포기도 다 노하우가 있는 거 모르셨어요? 노하우? 상속 포기에 노하우가 있다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러다 외할아버지 사랑 한 번 못 받은 제 딸이 억대 빚을 갚게 생겼습니다. 제 딸이 빚을 물려받지 않을 좋은 방법 혹시 없을까요? 야, 외할아버지의 억대 빚을 손녀가 물려받았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평생 차별을 받았던 30대 여성 박복혜 씨의 사연입니다. 이 박 씨는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아버지는 이 어머니에게 딸만 낳고 아들은 못 낳았다면서 구박을 하시기도 했고요. 또 딸이 박 씨가 이 딸을 낳았을 때도 아들을 낳아야 사돈 볼낯이 생긴다면서 손녀딸을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딸과 손녀딸에게 매정한 모습을 보였던 아버지는 어느 날 이 지병으로 사망하시게 됐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뭐 아들, 딸 그런 거 따져요. 맞아요. 그래서 손녀딸 한 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냥 가셨으니까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네. 문제는요, 그 후에 생겼습니다. 이 아버지가 생전에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빚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 정도야? 결국 그 딸 박 씨와 어머니는 이 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상속을 아예 포기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주변 사람들이 박 씨에게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했는데, 이 상속인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하게 되면 이 자녀가 빚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누군가 상속 포기 대신 한정 승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조언을 한 겁니다. 한정 승인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내가 상속을 포기한다 그래도 내 자녀가, 내 아들, 딸들이 이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이 한정 승인을 하고 네.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한정 승인을 하고 박 씨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협의를 한 다음에 법원에 신고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네. 박 씨가 이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요. 바로 이 망인의 손녀죠. 그러니까 박 씨의 딸이 아버지의 채무를 다 받게 된 겁니다. 아니, 정리를 좀 해보죠. 일단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책임지고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조언대로 딸은
하셨을 텐데 이게 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예, 저희 변호사 장애인님의 조언을 따라서 이 박 씨가 한정승이 상속 포기라는 것을 떠올린 것은 되게 잘하셨어요. 네. 그런데 상속 포기를 할 때도 누가 상속 포기를 할 것인가를 누가? 잘 결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요. 1순위에서 4순위로 계속해서 상속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상속 포기할 때까지 후순위 상속인에게 계속해서 그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순위자의 상속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정 승인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승인을 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상속이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손자녀한테 이 빚이 대물림되지 않으려면 상속인 중 1인이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해야 된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케이스처럼 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망인의 배우자가 아니라 이 망인의 자녀인 박 씨가 한정 승인을 했었어야 됩니다. 야, 이거 망인의 어렵네요. 딸인 그러니까 그쵸. 박 씨가 씨가. 한정 승인을 하고. 근데 그러면 망인의 배우자가 한정 승인을 한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 각자가 한정 승인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지금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잖아요. 그럼 각자 비율대로 상속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배우자는 한정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 딸이 채무를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속 포기를 하면 이 채무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 딸, 바로 손녀. 자기 딸에게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린 딸이 그 어린 딸도 상속 포기를 하든 한정 승인을 했어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3개월인가? 이걸 놓치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3개월이에요. 이 상속을 받는다는 사실이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린 자녀가 어떡해. 채무까지 다 물려받은 그런 상태가 된고 만 겁니다. 야, 아니 이거 법이 이렇게 복잡하고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근데 제가 일단 말씀을 하시니까 아 손녀에게 이렇게 해서 억대빚이 넘어갔구나라는 건 제가 이제 이해가 일단 됐는데 그러면 이 원래 말씀하신 대로라면 딸 박 씨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승인이라고 하는 게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겠다라는 게 이제 한정승인이잖아요. 네. 이거를 만약에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이 자녀인 박 씨가 한정 승인했다면 이 손자녀한테 이 빚이 대물림되는 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는 한정 승인 효과, 이 자녀 박 씨는 한정 승인 효과에 따라서 이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 재산을 갚으면 되고요. 적어도 이 박 씨의 딸, 이 손자녀에게 상속이 진행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 씨가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한정 승인할 게 아니라 반대로. 어머니,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하고 이 자녀인 박 씨가 상속 포기를 했었어야 가장 맞는 답안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상속 관련한 의사결정 이 3개월이라는 급한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안 가시고 그냥 의사결정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억울하게 손자녀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이런 법을 잘 모르고 있더라면 진짜 어린 손자녀가 그 5살애가 빚을 막 다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그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너무 안타까운데.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면 예. 배우 아이유 씨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빚을 물려받아서 맞아요. 이렇게 채권 추심, 불법 채권 추심 계속 당하잖아요. 갚아나가죠.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도 사실 이게 절차만 알면 미성년 자녀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라는 절차만 기간 내에 했다고 하면은 대물림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인이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어른들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 승인하거나 상속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미성년 자녀가 자기도 모르는 채무에 시달리는 그런 사례들이 현실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유의미한 판례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의 지위에서 한정 승인을 하고 그리고 이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하면 이 취지는 뭐냐. 내 자녀의 자녀에게 빚이 물려지지 않을, 빚이 대물림되지 않을 거라는 그 취지 아닙니까? 이 취지를 넓게 해석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한정 승인하고 자녀가 상속 포기를 했다는 것은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 지위에서 모든 빚에 대해서 한정 승인을 한 거다. 그래서 상속 지분이 손녀에게 물려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지 않고도 이렇게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판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속 포기도 법을 알아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라떼는 말이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빨리빨리 한국인이 만든 20세기 한강의 기적입니다. 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말이야. 20세기 초고속 한강의 기적. 네. 네, 저 초고속 승진 얘기할 뻔했네. 그랬으면 좋겠다. 초고속 성장. 야, 이 초고속 성장의 배경에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이런 얘기. 맞아요. 맞습니다. 네. 뭐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어가 빨리빨리 해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한국 문화가 이 빨리빨리 문화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본 빨리빨리 베스트 5 제가 준비했어요. 자, 이 중에 나는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손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위부터 할까요? 저 5위부터 할게요. 5위. 노래방 취소 시작 간주 점프 버튼 막 눌러. 무조건 이거 누를 때. 네. 자, 4위가요. 영화 엔딩 크레딧 안 보고 우르르 퇴장할 때. 그다음에 3위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양치질할 때. TV나 휴대전화 보면서 양치질할 때도 포함이 됩니다. 자, 많이 하는데. 2위가 비행기 착륙하자마자 복도에 서서 내릴 준비할 때. 전 국민이 다 일어날 거의 때. 전 국민이. 자, 외국인이 본 빨리빨리 베스트 5 1위. 엘리베이터 버튼, 닫힌 버튼이 하얗게 달아 있을 때. 반짝반짝하죠. 이 막 다인데? 닫힌 다? 버튼 누르죠. 저는 네. 5가지 다 해요. 다인 것 반대? 같은데. 저는 다예요? 내려가지. 네. 나 비행기 착륙하자마자 복도에 서서 내릴 준비 안 해요. 저. 아, 그래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앉아 있어. 어차피 서 있는 뭐하러 서 있어? 앉아 있어야지. 줄줄줄 내릴 때 그때 일어나죠. 저는. 그러면 저- 그거 내가 하나 이제 빼고 4개. 4개 다. 저는 기차에서도 먼저 나갔어. 그러지 마요. 중간에 서 계시는 분들 꼭 있거든요. 그래. 맞아. 그렇게 되던데. 네. 아, 그렇죠. 진짜 빨리빨리 하는 습관이 된 거 같아요. 네. 그리고 노래방 가서 가드 점프 이거 임윤준 기자 경험 있죠? 그럼요. 이게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보니까 간주 점프는 매너라고 그러고 뭐 점수 코러스 이런 거는 제거가 센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뭐 우리나라의 이 공감하는 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식당 가서 김치찌개 하나요? 빨리요. 그럼. 빨리 택시 타고, 되는 거예요. 택시 타고 뭐든지 무조건 상암동 빨리지. 채널A 아니. 빨리요. 이거잖아. 집에서 드라마나 영화 볼 때도 건너뛰기 다 하잖아. 언니 그럼요. 볼 수가 안 하는 게 없더라고요. 없어요. 와, 이런 빨리빨리 문화 이야기 나누면 저희 오늘 밤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다양한 일화들이 있는데 한국인의 급한 성미가 느껴지는 일화 이게 다가 아니죠. 또 있죠. 아유, 우리 아마 다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엄청 공감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식당 가셔가지고 밥 먹고 그다음 밥값 카드로 계산할 때 어떻게 저기 서명 어떻게 하세요? 아, 대리석.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다 똑같이 하시죠. 저희가 해드릴까요? 네. 이러잖아. 그리고 나 심지어 그 사장님이 대신 이렇게 체크를 맞아. 해주시기도. 맞아, 저거 맞아. 제가 한 거예요, 저거 제가 한 건데. 저건 사장님이 한 거다. 그렇죠. 그죠. 이게 우리가 외국인들이 볼 때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대리 서명이에요. 남이 대리 서명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자 동시에 어쩌면 돈이 지불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근데 이게 누가 지불해도 알 수 있는 곧 내가 했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남이 서명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기다 사장님이 이걸 해요. 말도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이 사장님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카드 모서리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거 뭐 맞아, 거의 맞아. 뭐 언빌리버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서명할 때 이름 제대로 쓰는 분 거의 없어요. 없어. 다 이렇게
이렇게 날개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L자로 쓰거나 체크를 하거나 어떤 사람 별로 하거나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이거 다 뭐냐?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는 네. 거거든요. 뒤에 또 줄 서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거 외국인들이 볼 때는 납득할 수 없어요.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거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무시로 우리가 해버리거든요. 그쵸. 아 이거 대표적인 빨리빨리 문화네. 네. 이민준 기자도 이런 에피소드 많이 알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에피소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 맞습니다. 왜냐면 얘기하면 너무 많아서. 네. 아무튼 뭐든 빨리빨리 하는 성격 덕분에겠죠. 뭐 초고속 경제 성장도 이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그 시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뒷이야기도 있다는데요. 이민준 기자가 준비한 게 있다면서. 네, 맞습니다. 이 첫 번째 비화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청자분들도 함께 맞춰 보시죠. 뭐죠?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민족 한국인은 원래 네모였다입니다. 원래 저건 알겠어. 우리가 이 양반 걸음이라고 그래서 원래 느긋하죠. 맞아. 그러면 거북이였다. 뭐 근데 이렇게 양반만 느려요. 네? 양반만 느려요. 원래 그래. 종들은 바빠요. 우리 종들은 바빴었어. 엄청 바빴어요. 제가 볼 마당새야, 때는 예! 다다다다 하고 국정걸음이었고. 한국인은 원래 더 빨랐다. 더 빨랐다? 더 빨랐다. 아니야. 그래요? 느긋했다. 느긋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요. 바로 이 빨리빨리 민족 한국인은 원래 느림보였다. 진짜. 이시원 아나운서 맞췄네요. 아니 그리고 느림보는 좀 어감이 그래. 느긋했다. 느긋했다. 여유 있었다. 진짜예요? 네, 이 빨리빨리 문화가 이 한국 문화로 이렇게 잡혀 있긴 한데 알고 보면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다고 합니다. 이 영국의 여행가이자 이 지리학자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1894년부터 97년까지 이 4번의 조선을 방문하면서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에서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는 한국인은 게으르고 좀 느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수의 기록에 따르면 이 조선시대 우리 민족들은 원래 급하지 않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고 하고요. 네. 한복만 봐도요. 사실 이 남녀 다 한복을 봐도 이렇게 빨리 걷는, 그러니까 빨리 그럼. 뛰고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의상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빠르지 않았던 민족이지 않았나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밥하는 주모들은 이렇게 착 한복 차에 착 묶어가지고 어서 오세요 막 이러잖아. 빨리빨리 움직이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민족의 특징이 느림보였다. 이게 좀 의외네요. 좀 새롭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 보면 예전에 그 코리안 타임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죠. 사실 이게 약속보다 좀 늦게 오는 거. 코리안 타임 있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었어.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코리안 타임이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그게 문화의 차예요. 서양에서는 시계가 있어서 분초가 있었지만 우리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시간 단위. 12개로 나눠서 2시간 단위잖아요. 11시부터 1시, 1시부터 3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5시에 5시에 만나자. 네. 그러면 언제? 11시부터 1시 사이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딱 12시에 만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온 거고. 코리안 타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너무 느리다. 그리고 요 시간에 딱 와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오니까 코리안 타임. 코리안 타임. 그리고 시작을 막 12시에 해야 되는데 1시에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 맞아. 코리안 타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코리안 타임에는 문화적인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뭐 지금은 코리안 타임 이런 말도 옛말이 돼버렸잖아요. 없잖아요, 지금은. 사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인도 가면 뭐 낮에 만나자 그럼 오후 한 5시쯤까지도 기다리더라고요. 이런 게 아직 남아있는 나라도 있긴 있는데 지금 한국에는 사실 적용이 되지 않죠. 요새는 사실 코리안 타임 늦으면 이거 굉장히 매너 없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화는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새는 심지어 차가 막혔다는 변명도 안 통해요. 맞아, 안 돼. 그럴 줄 알았으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시간은 금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워낙에 캠페인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일상 속에 들어가면서 코리안 타임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유행도 빠르죠. 사회 변화도 빠르죠. 거기다가 요즘은 사람들의 동작도 빠르죠. 저는 이제 시계 없는 문화에서 시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 문화는 정말 그야말로 라떼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인들의 이 빨리빨리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거는 그 경제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 1960년대부터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70년대 경공업인가, 60년대 경공업, 7, 80년대 중화공업, 중화공업. 이러면서 그냥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어내고 우리 건물도 빨리 짓고 맞아요. 뭐 이때부터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는 조급함,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그냥 행동 속에 몸에 배버린 게 아닙니다. 네, 그 빨리빨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자기 전에 누워서 음식, 뭐, 식재료를 주문해요. 아침에 새벽에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식을, 이제 배달 음식을 시키면 만들어지는 시간이 30분인 게 아니라 그렇지. 만들어져서 집 앞에 놓고 띵동 누르는 게 30분. 30분 이내. 야, 이 빨리빨리 문화가 정말 이 과거의 노력 덕분이었네요, 정말. 근데 말씀하신 대로 8, 90년대 이 초고속 성장 시절에는 또 있었는데 요즘은 또 없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면서요? 들어는 봤나 총알 택시. 8, 90년대 총알 택시. 이 8, 90년대 그 당시에는 지금의 가속 단속 카메라 뭐 CCTV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이 심하지 않은 야간 시간대 난폭 운전이 가까울 정도로 확 달려 택시들이 엄청나게 빨리 달립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 얼마라도 좋으니까 최대한 빨리 갑시다. 그럴까요? 잡으세요. 이거잖아요. 오, 무서워.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한 뒷좌석 승객은 엉덩이가 붕 뜨고 내가 이쪽 노선에서는 빨리 가기가 기록 3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3등이 이렇게 빠르니까 1, 2등은 얼마나 빠르게 간 거냐 뭐 이렇게 농담할 정도로 그러니까 승객이 놀라서 대답하면 운전자 대답은 그러죠. 모르지 1, 2등은 사고로 죽었거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이게 그만큼 빨리 무시무시한 농담이 이게 있어요. 실제로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예전에 한잔들 하고 집에는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요. 그러면 신촌역에서 일산까지 총알 택시가 있어. 그럼 그거는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나 세 사람이 다 차야 네. 1인당 얼마씩 받고 일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재에서 분당까지 가는 총알 택시가 있었어요. 옛날에 영등포에서 인천 가는 총알 택시가 그렇지. 있었어요. 그런 식이야. 이 총알 택시는 일단 저도 이제 사실 옛날에 좀 탔었거든요. 한 번 타면 두 번은 못 타요.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시무시하게 달리는 무시무시하게 달려요. 그러니까 뭐 진짜. 뒷좌석 승객의 엉덩이가 붕 뜰 정도로 달렸다. 이거는 네. 거의 롤러코스터가 그렇거든요. 안전벨트도 옛날엔 잘 안 했거든요. 야,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빨리빨리 문화가 낳은 발명품도 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인스턴트 커피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예전에는 커피 탈 때 나 둘. 그렇죠. 둘, 그렇죠. 셋, 셋. 둘, 뭐 둘, 셋. 셋. 커피, 프림, 설탕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그걸 언제 넣고 있어?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한 방에 빡! 인스턴트. 네, D사에서 그걸 만들어서 정말 공전의 히트 상품이 됐죠. 설탕, 프림, 커피를 따로 넣을 거 없이 그냥 한 방에 팍! 그렇지. 이게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맛을 또 휘어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 달달하니 좋지. 이게 또 빨리빨리의 그 발명품이네요. 근데 이 빨리빨리 문화도 결국 부작용이 있었을 거잖아요. 뭐 어떤 부분이 좀 당연히 있었나요? 부작용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발전도 진짜 가져왔지만 우리가 왜 음이 있으면 또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또 음이 있잖아요. 맞아. 그 그림자가 있었던 게 첫 번째가 졸속 원리죠. 빨리 하다 보니까 대충 만들거나 혹은 잘못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그전에 우리 와우 아파트 막 무너지고 또 뭐 이런저런 사회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빠르지만 또 그만큼 잊혀지는 혹은 또 우리가 잊는 것도 굉장히 빨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왜 옛날에 1970년대 그때만 해도 초가지붕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새마을운동 하면서 초가지붕 고치고 마을길도 넓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정말 몇 년 안에 싹 다 사라지게 됐고 어쩌면 그게 우리의 전통이 됐던 거거든요. 1000년을 이어온 전통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슬레이트 지붕, 옛날에 우리가 스레트라고 불렀던 거, 그 지붕으로 싹 다 바뀌면서 전체 문화가 달라지게 됐고요. 사실 우리가 빠르게 뭔가를 지어가면서 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안전 문제였어요. 맞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중대재해법 이런 게 생겼습니다만 그 사이에 정말 고통 속에 발전의 미명하에 사라진 생명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생명들이 많았죠. 네. 빨리빨리의 최고봉이 또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놀랬죠. 70년대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이 됐는데 70년대. 3년도 안 걸려서 이걸 완공을 해버렸습니다. 야. 네, 맞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 경부고속도로는 정확히 1968년 2월 1일에 착공을 해서 1970년 7월 7일까지 2년 5개월 만에 완공했다고 합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만든 고속도로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5시간 걸렸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뭐 한 4시간 20분, 뭐 이렇게 맞아요. 5시간 안팎으로 이렇게 단축이 된 건데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야겠다는 그 영감을 준 게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이죠. 그렇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에 독일 서독 방문 때 아우토반을 달리면서 우리나라에도 물류 운반을 원활하게 할 고속도로 있어야겠어. 이렇게 판단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듬해 2월 역사적인 첫 삽을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반대 여론이 컸어요. 개통 당시만 해도 부자들 외에는 자동차 보유한 집이 없었거든요. 활용도가 낮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인데 또한 가장 적은 건설비인 430억 원으로 428km로 2년 반 만에 완공한 건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빨리 만드는 바람에 유지 보수비가 건설비 이상으로 들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어요. 아, 일단 만들고 본 거야. 그렇지. 네? 근데 계속 보수하고 도로 페이고 막 그러니까 그런 돈이 거죠. 더 들어요. 네. 근데 여기에 따른 비화를 또 알고 계신다면서요? 아, 요거 진짜 재밌는 비화인데 들어보시면 아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왜냐, 우리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의 대동맥이죠, 그야말로. 이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에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이때 대통령이 지나가는 차를 추월했다라고 하는 이 배우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권 시절에 어느 대통령을 추월해? 배우가. 그럴 수가 야, 있어요? 요거 뭐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네. 요게 바로 이 두 번째 비화하고 관련된 이야기라 제가 지금부터 문제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로 그분이 사실 신성일 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고 신성일 배우님이요. 아. 자, 스포츠카를 타고 대통령을 추월한 고 신성일 씨는 사실 네모다. 네모다? 네모다. 아, 사실 네. 어맹란이다. 본인이 그랬다. 네. 엄혜연 선생님이 그러셨을까? 그럼 신성일 씨가 아니다. 아, 아니다. 사실 아니다. 다른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 신성일 역할을 한 어. 성우? 성우다? 그 성우는 차가 없었을 것이다. 아, 그런가? 근데 그 당시 빨간 스포츠카를 몰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외국인 정도밖에 없어요. 재벌 2세들 뭐 이랬나? 그러게 그땐 뭐야. 재벌 2세가 안 태어났어요. 아, 그땐 재벌이구나. 안 태어났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그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포츠카를 타고 대통령을 추월한 남자 고 신성일 씨는 추월을 하지 않았다입니다. 아, 추월하지 않았다? 추월하지 않았다. 그럼 저런 얘기가 왜 나왔지? 아, 가짜 궁금하시죠? 가짜 뉴스예요? 가짜뉴스 같은데 네. 이게 모두 가짜뉴스는 아니고 아하.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신성일 씨는 뭐의 아이콘이었는가? 반항아의 미남자. 이 두 가지의 아주 상징적인 분이었는데 맞아. 신성일 씨가 50년 전에 그때 당시에 7000cc짜리 엔진을 단 빨간 스포츠카 머스 동이라는 그때 이런 걸 타고 유명한 다녔어. 그렇죠. 그 보세요. 차를 타고 다녔는데 야, 대단했네. 그때 경부고속도로가 막 개통을 해서 그때 질주를 하고 있었던 차가 제일 먼저 박정희 대통령 차가 쫙 지나가고 있었는데 요 차를 추월하다가 이렇게 이 차를 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쫙 추월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임자, 저 빨간 차를 저 빨갛게 휙 지나가는 차량 저놈 잡아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 이 신성일 씨라는 걸 알고 풀어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들어보셨겠지만 실제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길이었고 신성일 씨는 서울에서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어서 사실은 엇갈렸던 거지 추월한 게 아니고. 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 신성일 씨를 호출하지도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뉴스네. 아니, 지나가는데 그걸 호출하면. 그러네. 대통령
대통령차는 올라가고 이게 내려가고 하면 내려오고. 추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드네요. 근데 누구 차 저거 뭐야 이렇게는 했겠지. 그렇죠. 빨간 머스탱 정말 귀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럼 이 이야기에서 진짜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있습니다. 뭐가 진짜냐. 네. 요 며칠 있다가 고 신성일 씨가 당시 그 경호실장이었던 박종규 씨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때 전해드린 얘기는 뭐냐면 그날 스포츠카가 이제 생 하고 지나가니까 박 대통령께서 임자 저 차 누구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경호실장이 영화배우 신성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그 친구 오래 살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후문은 사실이에요. 오래 살라고 해. 오래 살라고 해. 너무 달리니까. 오래 살라고 해. 이게 잘못된 뉴스였는데 그거 오늘 또 처음 알았습니다. 맞아낸 거죠. 자, 그리고 당시 초고속 성장은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바탕이 되어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된 세 번째 비화를 이재용 아나운서가 네, 전해주시죠. 세 번째 비하는요. 경부 고속도로 땅 소유주들은 네.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이죠. 네. 평당 얼마의 네모의 땅을 팔았다. 얼마에 그 팔았을까? 땅 시세를 알아야 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게 좀 어렵다. 얼마씩 이거 해?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쌀 한 가마에 네. 4,300원. 4,300원이요? 네. 그럼 얼마에 팔았을까? 그러면 그러면 한 그때는 땅값이 만 얼마 원은 없으니까 50원? 50원? 40원? 50원. 50원은 너무 박하고요. 50원 밖이요? 자, 그 땅 얼마에 팔았습니까? 100원으로 갑시다. 100원. 얼마? 정답은 얼마요? 경복스로 땅 300원. 소유주. 300원에 땅을 네, 팔았다. 그때 쌀 한 가마니 값이 4,300원이 넘었다는데 그때 3,400원으로 땅을 매입했다. 이건 그냥 정말 그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희생이었던 거죠. 근데도 이게 국책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걸 팔아 하면은 국가를 수밖에 위해서 없구나.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용지 매입을 일주일 만에 끝냈다고 그럽니다. 일주일 만에. 네. 2,04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용지 매입을 일주일 만에 끝냈다. 대박이다. 일주일. 네. 이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재개발 들어가려면 몇 년 걸리는데. 몇 년, 요즘에 한강의 기적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런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그러게요. 거예요. 정말 희생이네. 그리고 또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77명의 또 사망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망자에 대해서도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이렇게 큰 공사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날 때에는 얼마나 안전사고가 또 많았겠어요. 그래서 실제 해마다 7월 7일이 되면 경북 옥천군 금강 근처에서 위령제가 열린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 그 경부고속도로 공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그때 77분인데 그 노동자 77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매해 우리가 위령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당시에 중장비가 165만 대가 들어가고 철근이 5만 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엄청나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일어나려니 밤낮으로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터널 뚫어야죠, 땅 다져야죠, 이런 과정이 희생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 또 한강의 그래, 기적 다 우리가 이분들 누리는 이 문명의 혜택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생명 위에서 누군가의 거룩한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다 생각하면 또 저희가 숙연해지기도 하고 또 한번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그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한국인들의 빨리빨리에 대해서 지적도 많지만 그 빨리빨리가 한국의 고도 성장을 이뤘다. 네. 또 하나 있더라고요. 고도 성장의 원동력이 뭐냐 물어보면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 명언. 그러네. 개똥이네가 이렇게 잘 살아? 그래, 난 내가 못 참아. 아무것도 아닌데 나 못 참아. 내가 더 분발할 거야. 맞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 못 참는다. 내가 이 정도 됐는데 요 정도면 살만한 건데 저쪽이 더 잘 사니까 이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끊임없이 그러니까. 비교를 네. 하는 거고 그럴수록 사람은 좀 아니 또 불행해지는데. 그때는 또 왜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또 뭐 헝그리, 하자 헝그리. 그랬을 때 근데 사실 그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그 헝그리 정신이 또 빛을 내고 또 다 같이 함께한 것도 있었는데 정말 라떼는입니다. 라떼는. 예, 라떼는 말이야. 오늘도 지난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빨리.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 2023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어린이를 비롯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희망하는 마음이 담겼는데요. 행사 내 전시 부스에서는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어린이들이 훌륭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이 다채로운 이벤트까지 선보여 가족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이렇게 올해 처음 개최된 어린이 박람회는 내년부터 강원,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어린이들에게 농업과 농식품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그 미래의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 주말에는 산에 갔는데 네. 반소매 입고들 올라가요. 야, 정말 포근했죠. 근데 오늘은 겨울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또 겨울비 치고는 양도 꽤 많다고 하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크고 튼튼한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